서울 종로구 골목 깊숙한 곳, 낡은 한옥들 사이로 좁은 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 하늘책방이라는 작은 고서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곳을 지켜온 김선희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스쳐갔습니다. 은행잎들이 서점 앞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매일 아침 이 낙엽들을 쓸어내곤 하셨지만 이제는 그 손길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엄마, 이 책들 정말 어떻게 하지? 딸 은정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점 안을 둘러봤습니다. 50살이 된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일주일간의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수만 권의 책들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어떤 책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수십 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점 안은 특유의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아온 보물 같은 책들이었지만 은정 씨에게는 이제 정리해야 할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책을 팔아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든 서점을 이어가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며칠째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손자 민수가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 책장 위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5살의 청년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장례 때문에 학교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진짜 먼지 장난 아니에요. 할머니가 이 위까지는 정리 못하셨나 봐. 민수가 재채기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뭔가 이상한 게 끼어 있어요. 오래된 문학 전집 사이, 그것도 책장 제일 높은 곳에서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봉투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가장자리가 해지고 구겨진 곳도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된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뭐가 떨어진 거야? 은정 씨가 다가가서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반듯한 손글씨로 김선희님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잉크가 바래기는 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쓴 것이 느껴졌습니다. 발신인 란을 보는 순간 은정 씨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박영수. 이게 누구지? 박영수요? 우리 친척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은정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쪽 친척도 아니고 어머니 쪽 친척 중에도 각시 성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봉투를 자세히 살펴보니 우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1963년 12월 24일자 소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계산해보니 할머니가 25살이던 해였습니다. 아버지와 결혼하기 2년 전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보낸 편지네. 은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편지를 열어봐도 되는 것일까요? 어머니가 숨겨놓은 편지를 딸인 자신이 봐도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호기심은 두려움보다 강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3장이 정갈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편지지도 세월의 흔적으로 노랗게 변해 있었지만 글씨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은정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첫 문장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선희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들이 은정 씨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선희야, 이 편지가 내게 전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우체통에 넣는 순간까지도 망설였어. 하지만 결국 보내기로 했다. 이 마음을 어딘가에 담아두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은정 씨의 눈이 편지에 고정되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도서관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떠나가는 내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옳은지 지금도 알 수 없다. 사랑이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편지야? 은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인가요? 그것도 도서관에서 만난 누군가와?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은정 씨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내 집안에서 우리 관계를 반대했을 때 나는 분노했어. 가난하다는 이유로, 집안이 변변치 못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억울했어. 하지만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결정했어. 너를 놓아주기로. 은정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가 겪었을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내 마음이 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되었어.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해.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때는 모든 것이 괜찮아지기를 바란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은정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이야, 우리 아이 현이에게도 언젠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인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말이야.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새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선이야, 영원히 내 곁에 있을게. 내 영수가. 편지를 든 은정 씨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우리 아이라니, 현이라는 이름의 아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혹시 할머니에게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자녀가 있었다는 것일까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수가 사다리에서 내려와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이거 봐. 은정 씨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가 편지를 읽는 동안 은정 씨는 벽에 기댄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할머니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했었다고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평생 자상하고 따뜻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던 할머니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아이가 있었다는 거야. 현이라는 아이가. 은정 씨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히 할머니 앞으로 온 편지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할머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럼 엄마한테 오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아니면 나보다 먼저 태어난 아이일 수도 있고. 은정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아이가 있었다면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는 것일까요? 살아있기는 한 것일까요? 민수야, 다른 곳도 찾아보자. 이 편지 하나만 있을 리 없어. 분명히 더 있을 거야. 모녀는 책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곳, 낮은 곳, 책 사이사이, 서랍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이 편지가 유일한 단서는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수가 또 다른 책장 뒤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여기 또 뭔가 있어요. 책장과 벽 사이의 좁은 틈새에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낡은 상자였는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은정 씨가 상자를 흔들어 보니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 뭉치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물쇠를 어떻게 열지? 민수가 공구함을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오래되어서 쉽게 부서졌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도 함께였습니다. 60년 동안 할머니가 숨겨온 비밀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과연 박영수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편지에서 말하는 현이는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책장 속에서 발견된
편지 한 통이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은정 씨는 단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편지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영수라는 이름, 그리고 우리 아이라는 표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새벽 5시,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이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왜 이런 비밀을 숨겨왔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무렵 남편 재호 씨가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아내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잠을 잔 거 맞아? 얼굴이 완전 피곤해 보이는데. 여보, 이거 좀 봐. 어제 어머니 책방에서 나온 편지야. 은정 씨가 식탁에 놓인 편지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재호 씨가 편지를 읽는 동안 은정 씨는 그의 표정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이게 정말 어머님한테 온 편지야? 박영수라. 처음 듣는 이름인데. 재호 씨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과 결혼하시기 전 장모님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래. 아버지 성함도 김씨고 외할아버지도 이씨였는데 각시 성을 가진 친척은 한 명도 없어. 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추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박영수라는 인물의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들을 다시 꺼내서 살펴봤지만 박영수라는 이름표가 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현재 도서관 이야기가 나오잖아. 어머님이 젊은 시절에 도서관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어. 맞아. 23부터 25까지 시립도서관 사서로 일하셨대. 그런데 갑자기 그만두셨다고 하셨어. 그럼 그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인가? 그런 것 같아. 편지에 도서관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라고 썼잖아. 재호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혹시 어머님 친구분들께 여쭤보면 어떨까? 그 시절을 함께 보낸 분들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 은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분들이라면 이 박영수라는 사람에 대해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은정 씨는 할머니의 절친이었던 정미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정미자 할머니는 할머니와 함께 도서관에서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현재 78살로 건강은 좋지 않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정미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내오며 은정 씨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은정아, 내 어머니 장례식 이후로 처음 보는구나. 많이 힘들었지? 네. 미자 이모. 근데 이모한테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뭔데?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문제라도 생겼니? 은정 씨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습니다. 혹시 박영수라는 분을 아세요? 1960년대 어머니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정미자 할머니의 표정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차잔을 들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박영수,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니? 정미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60년 전의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책방에서 편지를 발견했어요. 그분이 보낸 편지 같은데. 아, 정미자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는 듯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씨, 참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구나. 내 어머니가 그 편지를 정말 간직하고 있었구나. 나는 진작에 버렸을 줄 알았는데. 이모가 그분을 아세요? 알고 말고. 영수씨는 내 어머니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정미자 할머니의 증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60년 전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1960년 그의 봄이었어. 네,
어머니가 시립도서관 사서로 첫 출근을 했지. 23세 어린 나이였어. 나도 같이 일하고 있었고 정미자 할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도서관에 박영수라는 청년이 있었어. 28살이었지. 대학을 졸업하고 도서관에서 편집 보조로 일하고 있었어. 정말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 어떤 분이셨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쓰고 항상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다녔어. 말수는 적었지만 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눈빛이 살아있었지. 시민들에게 책을 추천해주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 정미자 할머니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어머니가 도서관에 막 들어왔을 때 영수 씨가 친절하게 도와줬어. 도서 분류법, 목록 작성법, 이용자, 응대 방법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르쳐줬지. 그렇게 가까워진 거야. 그럼 연인 사이였다는 거예요? 처음엔 선배와 후배 관계였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좋아하게 된 거야. 둘 다 책을 좋아하고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어서 정말 잘 어울렸어. 정미자 할머니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둘이서 도서관 뒤 작은 공원에 가서 도시락을 먹곤 했어. 겨울에도 여름에도 비가 오는 날에는 도서관 휴게실에서 함께 책을 읽었지. 그렇게 좋아했는데 왜? 은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미자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1962년 가을쯤이었나. 내 어머니 집안에서 알게 됐어. 선이가 도서관 남자와 가까이 지낸다는 걸 말이야. 그래서요? 집안에서 반대가 엄청났어. 내 외할아버지는 제법 유독한 사업가였잖아. 영수 씨는 가난한 고학생 출신이었고 그때는 신분 차이가 정말 중요했거든. 정미자 할머니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 집에서는 당장 도서관을 그만두고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라고 했고 영수 씨는 기다리겠다고 했지. 그 사이에서 내 어머니는 선택을 해야 했군요. 그래, 1963년 여름 내 어머니가 결국 도서관을 그만뒀어. 영수 씨와도 헤어진 거지. 은정 씨가 조심스럽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그분들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정미자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그것도 알았구나. 편지에 우리 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건 내가 확실히 아는 건 아니야. 하지만 정미자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 어머니가 도서관을 그만두기 직전에 몸이 안 좋아 보였어. 자주 화장실에 가고 입덧하는 것처럼 보였거든. 나는 혹시 하는 생각에 물어봤지. 그랬더니 내 어머니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 은정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정말 아이가? 그 후로 내 어머니를 한동안 보지 못했어. 석 달쯤 지나서 다시 만났을 때는 배가 눈에 띄게 불러 있었어.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너무 힘든 일이었으니까. 정미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수 씨는 그 후로 소식이 끊어졌어. 도서관도 그만뒀고 서울을 떠났다고 들었어. 은정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것도 아이까지 있었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 아이의 정체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박영수와 할머니 사이의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정미자 할머니의 증언을 들은 후 은정 씨는 더욱 확실한 단서를 찾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정말 존재했다면 그 증거가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지금 할머니 책방으로 나올 수 있어? 엄마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 지금요?
무슨 일이에요? 정미자 이모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어. 아이가 정말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증거를 더 찾아봐야 해. 1시간 후 모녀는 다시 하늘 책방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철저하게 뒤지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쓰시던 작은 방부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방은 책방 2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할머니의 향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은정 씨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서 주무셨구나. 작은 방이었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화장대, 오동나무 장롱, 그리고 작은 서랍장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할머니가 좋아하던 난초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서랍장부터 보자. 개인적인 물건들은 보통 서랍에 넣잖아. 서랍장은 5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칸을 열어보니 손수건, 양말 같은 소소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칸에는 옛날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옛날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아버지와의 결혼 사진, 은정 씨가 어렸을 때의 가족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들 정말 오래됐네요. 민수가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며 감탄했습니다. 흑백 사진들 속의 할머니는 너무나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던 중 은정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수야, 이 사진 좀 봐. 한 장의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할머니가 한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활짝 웃고 있었고 뒤에는 벚꽃나무가 만개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남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이분이 박영수 씨인가? 민수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키가 크고 지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안경을 쓴 모습이 대학생처럼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을 보니 연필로 희미하게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1962년 4월 15일 남산 벚꽃과 함께 영수와 선이 우리의 첫 봄날. 맞다. 이분이 박영수 씨야. 은정 씨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계속 사진들을 뒤지니 더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도서관 앞에서 찍은 사진에서는 두 사람이 책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한강변을 걷는 사진에서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진이 있었다니 할머니가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신 거네. 민수가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은정 씨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른 사진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헐렁한 옷을 입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 부분이 유독 불러 보였습니다. 이게 언제 사진이지? 뒷면을 보니 1963년 6월 우리의 기쁜 소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임신하셨을 때 사진이구나. 은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것은 1965년이었는데 1963년에 할머니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자신보다 먼저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내게 오빠가 있다는 거야? 서랍장 4번째 칸을 열었을 때 더욱 놀라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지, 산부인과 예약 카드, 그리고 작은 아기 옷 한 벌이었습니다. 진료 기록지를 펼쳐보니 1963년 7월 15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의 손글씨로 건강한 남아 출산, 체중 3.2kg, 신장 50cm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아, 그럼 정말 오빠가 있었던 거네. 민수가 아기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하늘색 내였는데 세월이 지나 약간 누렇게 변했지만
정성스럽게 빨래되고 다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가 이걸 평생 간직하고 계셨구나. 은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가 포기해야 했던 아이를 얼마나 그리워했을지 느껴졌습니다.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자 또 다른 편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 발견한 편지와 비슷한 봉투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총 12통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구나. 편지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보니 1962년 1월부터 1964년 3월까지의 기간이었습니다. 처음엔 달콤한 연애 편지였습니다. 1962년 봄에 쓰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이야, 오늘 도서관에서 내가 추천해준 책을 읽었어. 정말 좋더라. 내가 왜 그 책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우리는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지의 내용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1963년 5월에 쓰인 편지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선이야, 내 부모님을 설득할 방법이 없을까? 나도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직장을 구할게. 조금만 시간을 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게. 1963년 8월의 편지는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선이야, 우리 아들 현이가 벌써 한 달이 되었구나. 매일 그 아이를 보러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다. 내가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니. 나는 멀리서 현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구나. 현이라는 이름이었구나. 은정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박현. 자신이 알지 못했던 오빠의 이름이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1964년 3월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인 것 같다. 너도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하고 나도 현이를 위해 다른 삶을 찾아야 한다. 부산으로 가기로 했어. 거기에 출판사 일자리가 생겼거든. 현이를 잘 키울게. 그리고 언젠가 우리 셋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부산이라고? 부산으로 갔다는 거네. 민수가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편지 더미 아래에서 또 다른 문서가 나왔습니다. 출생신고서 사본이었습니다. 박현, 1963년 7월 15일생, 부박영수, 모 안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없네. 은정 씨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아이의 어머니로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죄였으니까요. 엄마, 그럼 이박현이라는 오빠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 가족인데, 할머니가 평생 그리워하신 아들인데. 은정 씨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든 박현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 씨는 발견한 모든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편지, 사진, 진료 기록, 출생신고서. 이 모든 것들이 60년 전 할머니의 사랑과 아픔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빠를 찾아볼게요. 할머니가 평생 그리워하신 아들을요. 창밖으로 달이 밝았습니다. 이제 부산이라는 단서를 얻었습니다. 과연 박현은 부산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은정 씨는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할머니가 일했던 시립도서관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그 시절을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중구에 있는 시립도서관은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1950년대에 지어진 3층 건물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은정 씨는 어렸을 때 할머니 손을 잡고 이 도서관에 몇 번 온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일하셨구나. 도서관 입구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이 이 건물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박영수 씨와의 사랑도 이곳에서 싹 텄을 것입니다. 1층 안내데스크로 가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관장님을 뵐 수 있을까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런데 급한 일이어서요. 1960년대에 이곳에서 일하셨던 분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직원이 전화를 걸어 확인한 후
3층 관장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관장실 문을 두드리니 중년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은정 씨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김선희가 1960년대 초반에 이곳에서 사서로 일했고 당시를 기억하는 분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김선희 선생님,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죠. 관장님이 어머니를 아셨어요?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이 도서관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그 시절 여성 사서가 많지 않았는데 김선희 선생님은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관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박정숙 선생님을 만나보시겠어요? 그분이 김선희 선생님과 같은 시기에 일하셨어요.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정말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관장님이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지금 전화해보라고 했습니다. 운 좋게도 박정숙 할머니는 근처에 살고 계셨고 오늘 오후에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 은정 씨는 박정숙 할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할머니가 직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선희 따님이라니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방문이네요. 거실로 들어가니 책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평생 도서관에서 일한 분답게 집 안 곳곳에 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해요. 박정숙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올해 80살이라고 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박영수라는 분을 기억하세요? 영수 씨요? 박정숙 할머니의 얼굴에 그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물론 기억하죠. 그때 우리 도서관에서 가장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편집자였죠. 할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는 1960년에 우리 도서관에 들어왔어요. 막 대학을 졸업하고 왔는데 정말 열정이 넘쳤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했어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도서 편집과 목록 작성이 주 업무였어요. 하지만 그것 외에도 시민들에게 책을 추천해주고 독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정말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박정숙 할머니의 눈빛이 과거로 향했습니다. 영수 씨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고 밤에는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죠. 하지만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요. 꿈이 있었거든요. 언젠가 자기 출판사를 만들어서 좋은 책을 세상에 내놓고 싶다는 꿈이요. 그분과 저희 어머니가 그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었어요. 박정숙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1961년 봄에 도서관에 들어왔어요. 23세 젊은 아가씨였죠. 첫날부터 영수 씨가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책 분류법, 카드 목록 작성법, 이용자 응대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쳐줬죠. 그렇게 가까워진 거군요. 처음 몇 달은 선배와 후배 관계였어요. 하지만 여름쯤부터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점심시간만 되면 두 사람이 함께 나가고 퇴근 시간도 맞춰서 함께 나가고 박정숙 할머니가 웃으며 계속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는 걸요. 그런데 너무 조심스럽게 숨기려고 하더라고요. 특히 영수 씨가요. 선희의 집안이 유독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계속 만났나요? 1년 넘게 만났죠. 1961년 여름부터 1963년 여름까지요. 그 인연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박정숙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영수 씨는 선희보다 일찍 출근해서 그녀의 책상을 깨끗이 닦아놨어요. 그리고 작은 메모를 남겨놨죠. 오늘 할 일 같은 업무 메모였지만 우리는 다 알았어요. 그게 사랑의 편지라는 걸요.
그렇게 좋아했는데 왜 헤어져야 했을까요? 박정숙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1962년 가을이었어요. 선희 어머니가 갑자기 도서관에 찾아왔어요. 딸이 어떤 남자와 가까이 지낸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요. 그래서요? 선희 어머니가 영수 씨를 만나자고 했어요. 그날 관장실에서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우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나중에 영수 씨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선희 어머니가 두 사람의 관계를 반대한 거죠. 영수 씨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요. 그 시대는 그랬어요. 신분과 집안이 중요했거든요. 박정숙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은 계속 만났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밝지는 않았어요. 특히 선희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집안의 압박이 심했던 거죠. 1963년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해 봄에 선희가 몸이 안 좋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주 화장실에 가고 아침마다 속이 안 좋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 눈치챘죠. 임신한 거라는 걸요. 은정 씨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영수 씨가 결혼하자고 했어요. 당장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함께 키우자고요. 하지만 선희 집안에서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럼 아이는 1963년 7월에 선희가 아이를 낳았어요. 건강한 남자아기였죠. 현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들었어요. 박정숙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선희가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었어요. 집안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미혼모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가문의 망신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영수 씨가 아이를 데려갔어요. 혼자서 키우겠다고 하면서요. 그때 영수 씨가 선희에게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박정숙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선희야,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나 혼자서 현이를 키울게. 언젠가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게. 우리 아이를 잘 지킬게. 그렇게 말했어요. 은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영수 씨의 희생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선희는 한 달 뒤에 도서관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1년 뒤에 내 아버지와 결혼했죠. 영수 씨는 1964년 초에 도서관을 떠났어요. 어디로 가셨나요? 부산으로 갔다고 들었어요. 거기 있는 출판사에 일자리를 구했다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박정숙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영수 씨가 떠나기 전날 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부탁했죠. 선희를 잘 봐주세요. 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을 할 때 영수 씨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도서관을 나오는 길에 은정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간직해온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포기해야 했던 아이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제 부산이라는 구체적인 단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씨가 출판사에서 일했다는 정보도 얻었습니다. 과연 박현은 부산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박정숙 할머니의 증언을 듣고 난 후 은정 씨는 부산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60년 전의 흔적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박현이 아직 부산에 살고 있다면 그를 찾아야 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부산 가보자. 정말요? 그런데 부산이 넓은데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일단 출판사부터 알아보자. 1960년대에 있던 출판사들 말이야. 박영수 씨가 그 분야에서 일하셨다고 하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모녀는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는 약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기차 안에서 은정 씨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과연 박현 씨를 찾을 수 있을까? 만약 찾는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60년 만에 나타난 여동생이라고 하면 믿어줄까? 부산역에 도착하니 오전 11시였습니다. 싱그러운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울보다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엄마, 먼저 어디로 가요? 시립도서관으로 가자. 거기서 옛날 출판업계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택시를 타고 부산시립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서면 근처에 있는 오래된 도서관이었습니다. 건물은 새로 지어졌지만 역사는 깊었습니다. 도서관 2층 향토자료실로 갔습니다. 부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1960년대 부산의 출판사들에 대한 자료를 찾고 싶은데요. 사서분께 사정을 설명하니 친절하게 자료를 찾아주었습니다. 1960년대 부산 출판업계. 잠시만요. 여기 자료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래된 파일처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부산 출판사들의 역사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동출판사, 해운출판사, 부산문화사, 영남서림 이런 곳들이 있었네요. 은정씨와 민수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각 출판사의 설립 연도, 주요 간행물, 대표자, 이름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해운출판사가 1958년에 설립됐대요. 그리고 1960년대에 많은 문학책을 출간했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가 가능성이 높겠네. 박영수 씨가 문학을 좋아하셨다니까 사서분께 물었습니다. 혹시 이 출판사들이 지금도 있나요? 대부분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해운출판사는 형태가 바뀌어서 지금도 남아있어요. 해운문화원이라는 이름으로요. 어디 있나요? 중구, 광복동 쪽에 있어요. 원래 출판사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은정씨와 민수는 곧바로 해운문화원을 찾아갔습니다. 택시로 30분쯤 걸렸습니다. 광복동의 오래된 골목길로 들어가니 3층짜리 낡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1층에는 작은 서점이, 2층과 3층에는 문화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건물 입구에 해운문화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은정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곳에서 박영수 씨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작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문화원장님 계신가요? 제가 원장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은정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960년대에 이곳 해운출판사에서 일했던 박영수라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박영수? 영수 형을 아시는 분이세요? 형이라고 하시면 아직 연락이 되시나요? 은정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요. 영수 형은 안타깝게도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아들 현이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은정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박현. 자신의 오빠가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씨가 어디 계세요? 여기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감천동에 살고 있어요. 작은 헌책방을 운영하고 있죠. 현서점이라고요. 원장님이 자세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씨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영수 형은 1964년에 이곳에 오셨어요. 처음에는 편집 보조로 시작하셨는데 정말 실력이 뛰어났어요. 몇 년 후에는 편집장이 되셨죠. 어떤 분이셨나요? 원장님이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1970년대쯤 찍힌 것 같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저기 가운데 계신 분이 영수 형이에요. 사진 속의 박영수 씨는 4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할머니 책장에서 본 젊은 시절 사진에 그 사람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훌륭한 편집자로 일하셨어요. 부산에서 나온 많은 좋은 책들이 영수 형 손을 거쳐서 만들어졌죠. 아드님 현 씨는 어떤 분인가요?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조용하고 책을 좋아하죠.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있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원장님이 덧붙였습니다. 영수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언젠가 현이 어머니의 가족들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정말요? 네.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혹시 그 가족이 당신들이신가요? 은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김선희의 딸입니다. 박영수 씨의. 아, 그렇군요. 원장님이 감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수형이 늘 기다리던 날이 왔네요. 빨리 현이한테 연락해 보세요. 은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전화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엄마, 전화하세요. 오빠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민수가 어머니를 격려했습니다. 그래, 전화하자. 은정 씨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박현 씨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은정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60년 만에 듣는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김선희의 딸이고 박영수 씨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딸이라고 하셨나요? 박현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부산에 와 있어요. 오빠를 찾아서요. 지금 어디 계세요? 해운문화원이에요. 거기서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정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오빠를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문화원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할머니와 닮은 온화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은정 씨이신가요? 네, 오빠. 두 남매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6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박영수님이신. 그럼 혹시 어머님이 김선희님이신가요? 박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기다림의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김은정이고 김선희는 제 어머니예요. 어머니라고 하셨나요? 박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60년 동안 그리워했던 어머니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머니는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박현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다시 만나기를 바랐던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너무 늦었군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오빠를 잊지 않고 계셨어요. 편지들을 모두 간직하고 계셨거든요. 은정 씨가 가져온 편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박현 씨는 아버지의 손글씨를 보며 흐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께 이렇게 많은 편지를 보냈군요. 이 편지들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버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현 씨가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사랑을 듬뿍 주셨죠. 하지만 가끔 멀리 바라보시면서 언젠가 내 어머니와 동생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생이라고 하셨다고요? 네. 아버지는 제가 첫째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동생이 태어날 거라고요. 은정 씨가 놀랐습니다. 박영수 씨가 은정 씨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평생 사랑하셨어요. 다른 여자와 결혼하지도 않으시고 저와 단둘이 사셨죠. 박현 씨의 말에 은정 씨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평생을 혼자 지낸 박영수 씨의 사랑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오빠도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으세요?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이 조금 따뜻한 품이 생각나요. 그리고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목소리도요. 민수가 할아버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책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위해
좋은 책을 만드는 일에 평생을 바치셨죠. 부산에서 나온 많은 문학책들이 할아버지 손을 거쳐서 세상에 나왔어요. 박현 씨가 서점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 박영수 씨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 아버지예요. 사진 속의 박영수 씨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책에서 본 젊은 시절의 모습과 닮아 있었지만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아, 언젠가 내 어머니의 가족들이 찾아올 거야. 그때는 원망하지 말고 반갑게 맞이하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아버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다는 걸 이해하셨거든요. 박현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라고. 언젠가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은정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박영수 씨의 숭고한 사랑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빠, 저희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무슨 말씀이세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요. 박현 씨가 은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라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순간 서점 문이 열리며 한 여자와 두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누가 오셨나요? 이분들이 우리 가족이야. 내가 늘 이야기했던 어머니의 가족들이야. 박현 씨의 아내와 아이들도 놀랐지만 곧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60년 만에 이루어진 가족의 만남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박영수 씨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박현 씨의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60년 동안 떨어져 살았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박현 씨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아버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이에요. 췌장암이셨는데 마지막까지 어머니 이야기를 하셨어요. 은정 씨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도 박영수 씨도 서로를 그리워하며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혼자 잘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들 때도 있었죠. 특히 학교에서 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때 어머니가 없다는 게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기도 했어요. 박현 씨의 아내 순영 씨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남편과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없다는 게 아쉬웠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워낙 좋은 분이셔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순영아, 이제 시어머니가 생겼네. 박현 씨가 아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물론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은정 씨가 어머니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현 씨의 아들 태민이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삼촌, 우리 아빠가 늘 서울에 가족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이었네요. 응, 우리 이제 사촌이야. 두 청년이 금세 친해졌습니다. 혈육의 정이란 참으로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오빠, 어머니 사진 보고 싶으세요? 은정 씨가 휴대폰에 저장된 할머니의 최근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책방에서 웃고 있는 모습, 손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박현 씨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좋은 딸을 두셔서. 아니에요. 오빠가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더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때 순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일을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은정 씨가 편지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 편지들을 보시면 어머니가 오빠를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박현 씨가 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짧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편지 여백에 연필로 희미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현이는 잘 자라고 있을까? 아빠를 닮아서 책을 좋아할까? 어머니가 직접 쓰신 글이네요. 박현 씨가
그 글자를 손으로 따라 그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어머니가 제가 책을 좋아할 거라고 예상하셨네요. 그럼요. 오빠를 보니까 정말 어머니를 닮으셨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도 그렇고 책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고요. 태민이가 할머니에 대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은정 씨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책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따뜻했으며 손자를 무척 아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가 오빠를 그리워하신 흔적들이 정말 많았어요. 젊은 시절 사진들도 그렇고 편지들도 그렇고. 박현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은 언제 지내셨어요? 지난주에요. 조용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제가 늦었군요. 박현 씨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어머니는 분명히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려. 춘영 씨가 제안했습니다. 시어머니 산소에 같이 가보면 어떨까요? 늦었지만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께서 오빠를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날 밤 박현 씨네 집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60년 만에 한 지붕 아래서 지내는 남매였습니다. 잠들기 전 박현 씨가 은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은정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분들의 사랑을 이어가야 할 차례인 것 같아요. 네, 오빠.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밤. 두 남매는 잃어버린 시간들을 마음속으로 채워나갔습니다. 다음 날 박현 씨 가족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할머니의 산소를 찾아뵙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이 오빠가 함께 가신다니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묘소에 도착하자 박현 씨가 어머니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현이가 왔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찾아뵙습니다. 박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어머니 앞에 선 감정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부 전해드리러 왔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평생 사랑하셨어요. 다른 여자 한번 쳐다보지 않으시고 저를 어머니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춘영 씨도 함께 저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늦게나마 며느리 인사드립니다. 현이 오빠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태민이와 민수도 함께 저를 올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가족이 모두 함께해요. 은정 씨가 할머니께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오빠를 찾았어요. 아버님이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착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어요. 그때 바람이 불면서 묘소 주변의 나무집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박현 씨가 가져온 아버지 사진을 할머니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다시 만나세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은정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진작 오빠를 찾아드렸어야 했는데. 은정아, 어머니는 분명히 이해하실 거야. 때가 되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다고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 묘소에서 내려오는 길에 박현 씨가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가끔 꿈에서 따뜻한 품에 안겨있는 꿈을 꿨어요. 그게 어머니였구나. 오빠도 어머니를 닮아서 따뜻한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예요. 춘영 씨가 제안했습니다. 이제 정기적으로 산소도 함께 관리하고 명절에도 함께 지내면 어떨까요? 그럼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책방을 들렀습니다. 박현 씨가 어머니가 평생 지킨 서점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어머니가 운영하신 서점이군요. 책장을 둘러보며 박현 씨가 감탄했습니다. 어머니의 취향이 아버지와 정말 비슷하네요. 문학책도 많고 인문학 서적도 많고. 오빠, 이 서점 같이 운영해요.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면서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부산과 서울을 오가면서 두 곳 다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태민이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할머니 서점 이어받자. 응, 좋은 생각이야. 그날 저녁 두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60년 만에 하나가 된 가족의 식탁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가족이 생기다니. 춘영 씨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명절에 외롭지 않겠어요. 박현 씨가 은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은정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이렇게 가족이 된 걸 보시면서 안심하고 계실 거야. 네, 오빠. 이제 어머니도 마음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은정 씨는 할머니의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빠를 만났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어머니와 박영수 아버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박영수 씨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현 씨 가족과 은정 씨 가족은 정기적으로 만나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빠, 부산 서점은 잘 되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박현 씨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요즘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우리 가족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박현 씨의 서점에는 할머니와 박영수 씨의 사진이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사랑 이야기가 적힌 작은 글귀도 붙어 있었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어 가족을 하나로 만든다. 서울의 하늘 책방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현 씨가 부산에서 가져온 아버지의 책들이 한쪽 서가에 특별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손님이 많이 오셨어요. 민수가 할머니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요즘 서점에는 이 가족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어머, 여기가 그 유명한 하늘 책방이군요. 네, 맞아요. 어떤 책을 찾으세요? 은정 씨가 손님을 맞으며 웃었습니다. 요즘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 이야기가 담긴 책이 있나요? 아직 책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이 코너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어요. 은정 씨가 안내한 곳에는 할머니와 박영수 씨의 편지들이 복사되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들을 읽으며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김선희 할머니 따님이신가요?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KBS 휴먼 다큐 제작팀에서 일하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은정 씨가 놀랐습니다. 다큐멘터리요? 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잖아요. 60년 만에 만난 가족.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정 씨가 박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요.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해요. 정말요? 좋은 일이네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잖아요. 박현 씨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며칠 후, 촬영팀이 서울과 부산 양쪽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일했던 도서관, 박영수 씨가 일했던 출판사, 그리고 두 서점이 주요 배경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 편지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계셨나요?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셨어요.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촬영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자 할머니도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선희가 영수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이렇게 가족들이 만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박정숙 할머니도 증언했습니다. 영수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원망 한 번 하지 않았죠.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가 편집했던 책 중에 김선희 할머니가 번역한 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워요. 서로 모르는 사이에 함께 작업을 했었다니 운명이었나 봐요. 헤어져 있어도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다큐멘터리는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는다라는 제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방송 전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박현 씨가 은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다른 가족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빠, 어머니와 아버님도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다큐멘터리 방송 이후 두 서점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은정 씨가 할머니 사진 앞에서 일과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현 씨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제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은정아, 우리 두 서점을 연결하는 뭔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지를 모아서 책으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출간하는 거지. 은정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목은 뭘로 할까요? 60년의 기다림. 그리고 만남 어때? 완벽해요. 두 남매는 밤늦게까지 책 출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편지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사진들도 함께 넣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표지에는 젊은 시절 할머니와 박영수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첫 번째 책을 받아든 은정 씨가 감격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두 분의 사랑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요. 책 출간 기념회가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미자 할머니가 축사를 했습니다. 선희와 영수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정말 기뻐요. 두 분이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박정숙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사랑은 죽지 않는다는 걸 이 가족을 통해 배웠습니다. 비록 헤어져 있었지만 그 사랑이 자녀들을 통해 다시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가 두 분의 사랑을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태민이가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해주겠어요. 민수도 덧붙였습니다. 박현 씨가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보상받는다고요. 맞아요. 60년을 기다린 사랑이 결국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은정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춘영 씨가 제안했습니다. 매년 오늘을 가족 제외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서점에서 매년 사랑 이야기 공모전도 열어요. 모든 가족이 동의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습니다. 할머니와 박영수 씨의 사랑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헤어진 가족을 찾는 사람들, 오래된 사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두 서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두 분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요. 은정 씨가 할머니 제사를 지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박현 씨 가족도 함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박현 씨가 두 분의 사진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은정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큰 사랑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사랑은 정말 시간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60년을 기다린 사랑이 결국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박영수 씨가 별이 되어 두 가족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람이 떠나도 진정한 사랑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 더 큰 사랑으로 꽃피웁니다. 할머니가 남긴 편지 한 통이 만들어낸 기적. 60년 만에 하나가 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